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꺼져! 이 밥벌레 같은 년아! 시어머니 평금옥이 만삭인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굵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옆에 선 남편 남궁비는 내연녀 조이진의 허리를 감싼 채 차갑게 비웃고 있었죠. 희진이가 내 진짜 후계자를 가졌어. 네 뱃속에 든 건 필요 없으니까 친권 포기 각서까지 다 쓰고 몸만 나가. 그들의 패륜적인 폭언에 제 입가엔 오히려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포에 떨며 마지못해 도장을 찍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전 이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려왔거든요. 자신들이 걷어찬 것이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거대한 황금 밧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과연 그 추악한 인간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곽도희는 부풀어 오른 배를 힘겹게 지탱하며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곽도희의 손목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걸레질을 한 번 할 때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지만 곽도희는 숨을 헐떡이며 구석진 곳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평금옥이 코를 틀어쥐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금옥이 거실 바닥에 엎드린 곽도희의 엉덩이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집구석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게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곽도희가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무거워서 구석구석 닦기가 참 힘드네요. 평금옥이 혀를 끌끌 차며 곽도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핑계는 아주 입에 달고 사는구나. 남들은 밥 매다가도 애만 쑥쑥 잘 낳더라. 누가 보면 유세란 유세는 혼자 다 떠는 줄 알겠어. 밥값도 못하면서 덩치만 산만해 가지고는. 그때 현관 쪽에서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더니 남편 남궁빈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낯선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궁빈의 팔목에 매달린 여자는 내연녀 조이진이었습니다. 조이진은 곽도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비싼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평금옥은 조이진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평금옥이 조이진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어쩜 이렇게 때깔부터 다르냐? 냄새나는 곰 같은 우리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평금옥은 힐끔 곽도희를 노려보며 조이진을 치켜 세웠고 조이진은 콧소리를 내며 평금옥에게 안기듯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가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곽도희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남궁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아내 곽도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남궁빈이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곽도희의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곽도희, 너도 눈이 있으면 상황 파악이 될 거다. 여기 이 여자 희진이가 우리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사람이야. 곽도희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궁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외쳤습니다. 너처럼 뚱뚱하고 게으른 여자는 이제 질렸다.
희진이 뱃속에 내 진짜 후계자가 자라고 있어. 내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운 내 뱃속에 든 애는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친권 포기 각서 쓰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 곽도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배가 뭉쳐오는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죠. 평금옥은 곽도희가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가방이 현관문 밖 복도로 굴러떨어지며 아기 옷가지들이 삐져나왔습니다. 평금옥이 곽도희의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딴소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고 몸만 나가라. 너 같은 거머리한테 뜯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평금옥의 악담에 곽도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조이진은 남궁빈의 팔짱을 끼며 곽도희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언니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우리 아기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평금옥은 조이진의 등을 토닥이며 곽도희에게 소금을 뿌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복덩아.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야, 곽도희. 안 나가고 뭐해? 재수 없는 일 생기기 전에 얼른 썩 꺼져라. 곽도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곽도희는 식탁 위에 놓인 인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누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이 곽도희의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곽도희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남궁빈의 얼굴을 향해 획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한다면 찍어주지. 대신 똑똑히 들어. 이 시간부로 내 아이에게 아빠는 죽고 없는 거야.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해도 딴소리하지 마. 남궁빈은 바닥에 떨어진 각서를 주워들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독한 여자라니까. 걱정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랑 내 애새끼를 다시 볼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곽도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출산 가방을 힘겹게 집어들었죠. 평금옥은 곽도희의 뒤통수에 대고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며 외쳤습니다. 에이, 퇴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빌라 밖으로 쫓겨난 곽도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참았던 진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죠.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정신이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그때 어두운 골목길 한 구석에서 검은색 대형 고급 차량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수행 비서들이 뛰쳐나와 쓰러지려는 곽도희를 정중하게 부축했습니다. 비서실장 강태진이 다급하게 곽도희를 뒷좌석에 태우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곽도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응용 프로그램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곽도희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곽도희가 강태진을 향해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강 실장님, 지금 바로 법무팀 움직여요. 방금 내가 찍은 각서, 즉시 공증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그 인간들 손에 쥐어준 내 가족 카드들, 지금 당장 정지시켜요. 강태진은 백미러로 곽도희의 상태를 살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병원 귀빈 전용 분만실을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곽도희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빌라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곽도희에게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빌라 거실에서는 남궁빈 일가의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평금옥은 전화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식을 잔뜩 시켰습니다. 족발과 보쌈, 치킨과 피자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죠. 평금옥이 냉장고에서 포도주를 꺼내 흔들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희진이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들어야지. 남궁빈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배달 기사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여기 계산해 주세요.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배달 기사가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삑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적인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난 및 분실 카드입니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남궁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배달 기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궁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거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남궁빈이 당황하며 카드를 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평소에 펑펑 쓰던 카드가 맞았습니다. 남궁빈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배달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낮에도 담배 사면서 잘 썼는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평금옥이 족발을 뜯으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도의 그년이 돈 들고 튀면서 심술을 부렸나 보다. 아이고, 내 돈, 내 피 같은 돈. 평금옥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흉내를 냈고 조이진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조이진이 남궁빈을 쏘아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능력 있는 사장이라며. 지금 배달 음식 하나 결제 못해서 이러는 거야? 남궁빈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궁빈이 써대던 카드는 곽도희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곽도희가 집을 나가면서 카드를 즉시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남궁빈은 꿈에도 모른 채 억울함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남궁빈이 애꿎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젠장, 곽도의 이 독사 같은 여자, 내 돈 훔쳐서 도망갔어.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하지만 이미 곽도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곽도희를 태운 차는 고급 병원의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비명과 악취가 가득한 빌라와는 다른 조용하고 우아한 병원 안에서 곽도희는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곽도희가 집을 나간 지 불과 사흘이 지났을 뿐이지만 남궁빈의 중소기업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복도에는 거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무실 안은 깨진 유리 파편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원자재 납품업체 사장들이 들이닥쳐 책상을 발로 차고 남궁빈의 멱살을 잡으며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이 남궁빈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남궁빈. 물건값 준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석 달째야. 오늘까지 돈 안 나오면 나도 여기서 안 나가고 다 부숴버릴 거야. 남궁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장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금 회전이 잠깐 막혀서 그래요. 옆에 있던 다른 사장이 서류 파일을 남궁빈의 얼굴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자금 회전? 웃기고 자빠졌네. 내 마누라 곽도희가 뒤에서 다 메워주고 있었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돈 가져오라고 해. 남궁빈은 그제야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동안 회사가 굴러갔던 것은 남궁빈의 능력이 아니라 곽도희가 친정에서 가져온 자산과 사비를 털어 구멍난 독을 막아왔기 때문이었죠. 남궁빈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격리 직원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미스 김, 법인 계좌에 남은 돈 없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봐. 격리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상무님께서 집 나가시자마자 법인 계좌 잔고는 영원이 됐어요. 게다가 전기세랑 인터넷 요금도 석 달이나 밀려서 오늘 오후면 다 끊긴대요. 남궁빈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조강지처가 사실은 이 회사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죠.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며 남궁빈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사흘 동안 먹고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초파리들이 그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이진이 코를 틀어쥐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조이진이 남궁빈의 팔을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노인네한테 좀 씻으라고 말해. 옆에만 가면 쉰내가 나서 숨을 못 쉬겠다니까. 노인네 냄새가 온 집안에 배서 미치겠단 말이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평금옥이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노인네 냄새? 인연이 아주 입만 열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평금옥은 화가 치미는지 주변에 있던 쿠션을 조이진에게 던졌습니다. 조이진은 콧방귀를 뀌며 평금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면 돈을 좀 내놓든가요? 부잣집 사모님이라면서 집에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무슨 며느리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평금옥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남궁빈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도훈아, 전현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저런 거 보려고 도희를 내쫓은 줄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조이진이 팔짱을 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배고파 죽겠어. 오빠, 돈 좀 줘봐. 편의점이라도 가서 먹을 것 좀 사오게. 남궁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지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뿐이었죠. 남궁빈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들 좀 싸워. 내가 나가서 컵라면이라도 사올 테니까. 남궁빈은 도망치듯 집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가장 저렴한 컵라면 3개를 집어든 남궁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동전을 쏟아붓고 개수를 세는 자신의 처지가 참량하기 짝이 없었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궁빈은 거실 바닥에 라면을 차렸습니다. 평금옥은 썩은 김치 냄새에 코를 막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냐? 도희가 끓여주던 소고기 묵국이 생각나네. 그년이 음식 솜씨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조이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평금옥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소리가 나와요? 그 곰 같은 언니가 좋으면 다시 데려오든가요? 평금옥이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혀를 찼습니다.
예. 너는 요리도 못하면서 말만 청산유수구나. 냉장고에 썩은 김치밖에 없는데 장이라도 보게 돈 좀 꺼내봐. 조이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면 좀 내놓으세요.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어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의 집주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궁 사장,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남궁 빈이 쭈뼛거리며 현관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서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남궁 빈의 가슴팍을 찌르며 윽박질렀습니다. 남궁 사장, 지금 장난해? 월세가 1년이나 밀렸어. 보증금 다 까먹고도 남은 거 알지? 이번 주까지 당장 방 빼. 남궁 빈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곧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차가운 사실을 내뱉었습니다. 듣기 싫어. 곽 상무님이 집 나가시면서 남궁 사장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 해지 대리권 행사한 거 몰라? 그분이 밀린 이자까지 다 정리하고 계약 끝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안 나가면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집주인이 돌아가자 평금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평금옥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늙은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도의 그년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남궁빈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판 밑에 숨겨둔 평금옥의 10년치 쌈짓돈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남궁빈이 꺼낸 봉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텅 빈 공기뿐이었고 남궁빈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남궁빈이 이미 곽도에 몰래 인터넷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상태였죠. 평금옥이 뒤따라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는 남궁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평금옥이 비명을 지르며 남궁빈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 피 같은 돈 어디 갔어? 내가 10년 넘게 파출부 뛰면서 모은 내 돈 어디 갔냐고. 남궁빈이 비명을 지르며 평금옥을 밀쳐냈습니다. 아, 엄마.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으려고 그랬지.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잠깐 쓴 거란 말이야. 조이지는 그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궁빈이 어둠 속에서 조이진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희진아, 제발 가지마. 너까지 가면 나 진짜 죽어. 우리 뱃속에 있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아줘. 조이진이 남궁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아들을 키워? 나 임신한 거 오빠 때문에 지운 줄 알아? 애초에 오빠 돈 보고 만난 거지.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지 속으로서 살아? 남궁빈은 어둠 속에서 조이진이 뱉은 가시돋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남궁빈의 머릿속에 아주 패륜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궁빈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곽도의 그년이 혹시라도 사고로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거야. 수익자가 아직 나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돈만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남궁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어두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귀빈실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곽도인은 붓기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로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태성그룹의 곽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곽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곽도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건 가온 백화점 강남점 지분양도 서류다. 이제 네가 태성그룹 경영기획실 상무로서 공식적인 복귀를 선언할 때다. 곽도희가 서류를 받아들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을게요. 저를 기만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곽도희의 눈빛은 더 이상 순둥이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유능한 조력자인 강태진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곽도희의 완벽한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냉기만이 가득한 낡은 빌라의 아침은 지독한 악취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곽도희가 집을 나간 뒤로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곰팡이와 함께 썩어가며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때 고요한 복도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과 전동드릴 이 돌아가는 굉음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을 강제로 부수기 위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바닥에 널브러져 잠을 자던 남궁빈과 평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평금옥이 산발이 된 머리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난리야. 도둑이야. 사람 살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무표정한 얼굴의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퇴거 명령이 떨어졌으니 강제 집행을 시작하죠.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든 집행관들은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발자국은 곽도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땀 흘려 닦아놓았던 장판 위에 시커먼 흙먼지를 지니기며 흉측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집행관들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심지어 조이진의 화장대까지 가차없이 붉은색 압류 딱지를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평금옥은 그 충격적인 광경에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고 남궁빈과 조이진은 속옷바람으로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흙먼지가 날리는 아수라장 한복판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향기를 풍기며 등장한 남자는 태성그룹의 강태진 변호사였습니다. 강태진은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남궁빈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평금옥이 엉금엉금 기어가 강태진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며느리가 집 나가면서 무슨 음모를 꾸민 게 분명하다고요. 강태진은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평금옥의 손을 거칠게 털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진은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남궁빈에게 퇴거 명령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궁빈의 코앞에 태블릿 컴퓨터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라니 가당치도 않군요. 곽 상무님께서 당신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 돈을 쓰고 누구를 내쫓았는지 이제라도 똑똑히 확인하시죠. 강태진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뉴스 속보 영상이 거실의 정막을 뚫고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거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남궁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인 태성그룹의 막내 손녀이자 후계자 곽도의 상무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정격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속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곽도희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화려하게 피어난 곽도희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죠. 남궁빈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화면 속 아내를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금옥이 입을 딱 벌린 채 턱이 빠질 듯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란 말이냐? 곽도희가 태성그룹 상속녀라고? 말도 안 돼. 전현이 우리를 속인 거야. 재벌가 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남궁빈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키며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곰 같은 여자라며 구박하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거머쥔 재벌가 손녀였다는 진실이 믿기지 않았죠. 강태진은 넋이 나간 남궁빈에게 접근 금지 명령서까지 내밀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강태진이 남궁빈의 비참한 몰골을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곽 상무님과 아이 근처에 1km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나 병원 근처에 나타나면 그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를 빠져나가자 평금옥은 눈에 도끼를 띠며 일어났습니다. 평금옥이 남궁빈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윽박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남궁빈, 뭐하고 있어? 당장 우리 며느리 찾으러 가야지. 가서 빌면 받아줄지도 모르잖아. 재벌집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겠어? 조이진은 자신이 뺏은 남자가 알짜배기 사장이 아닌 빈털털이었다는 사실에 남궁빈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이진 역시 당장 머물 곳이 없었기에 그들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세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잡아타고 태성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아무리 젖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 건물의 위용에 세 사람은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금옥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회전문으로 무작정 돌진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자 평금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내가 여기 회장 시어머니야. 내 며느리가 곽도의 상무라고. 당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왔는데 버선발로 안 뛰어나와? 남궁빈도 옆에서 거들며 옛날의 권위를 되찾으려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이미 연락을 받은 듯 냉담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요원들에게 차가운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들 곽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들입니다.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평금옥과 남궁빈, 조이진의 팔을 짐짝처럼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럭셔리한 대리석 로비 바닥 위에서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죠. 결국 회사 정문 밖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개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그 한심한 꼴을 보며 혀를 차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평금옥은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했지만 웅장한 회사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완전히 잃은 세 사람은 터덜터덜 발길을 돌려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의 눅눅한 공기와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구석진 곳에 그들은 짐을 풀었습니다. 평금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재벌가 사돈이라며 허풍을 떨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친 사람 보듯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이진이 남들 몰래 탈의실 구석으로 가서 자신의 배를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진은 옷 안쪽에 두툼하게 뭉쳐놓은 임신 패드를 거칠게 고쳐 찾습니다. 조이진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자신의 가짜 임신이 탄로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남궁빈은 찜질방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죽은 듯이 누워 처량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이진이 자는 척하는 남궁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 애가 오빠 핏줄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이혼 서류랑 각서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쓴 거라고 우기면 돼. 그걸 빌미로 태성그룹에서 위자료를 수십억은 뜯어낼 수 있을 거야. 남궁빈의 흐리멍덩했던 눈에 다시금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궁빈이 몸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송하자. 까짓 거 내가 애 아빠인데 곽도희가 어쩔 거야. 법대로 해서 제대로 한미천 제대로 챙겨보자고. 재벌이라니 돈은 차고 넘칠 거 아니야. 그들이 찜질방 구석에서 얄팍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였습니다. 찜질방 카운터로 검은 정장의 퀵 서비스 기사가 찾아와 누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남궁빈 씨 계십니까? 곽도의 상무님 이름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남궁빈이 화들짝 놀라 달려나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최고급 종이의 금박으로 인쇄된 화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정중한 문구와 함께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궁빈님과 평금옥 여사님을 태성그룹 자선 파티의 VIP로 모십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가족으로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곽도의 드림. 평금옥은 초대장을 보고 며느리가 결국 기가 죽어 항복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남궁빈과 조이진 역시 이제 다시 호의호식할 날만 남았다며 김칫국을 마셨죠. 하지만 새 아기는 이것이 자신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곽도희의 거대하고 완벽한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티 준비에 들떴습니다. 파티 당일이 되자 세 사람은 시장에서 구한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금옥은 형광색 저고리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고 남궁빈은 반짝이는 은색 양복의 깃을 세우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조이진은 짝퉁 가방을 팔에 걸고는 마치 진짜 사모님이 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곽도희가 준비한 무대가 자신들을 위한 환대가 아닌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심판대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에 깔린 레드카펫을 밟으며 평금옥은 주변 하객들을 눈아래로 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벌 상무라니 이제 내 팔자가 피는구나. 평금옥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파티장 안으로 당당하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도희가 건네줄 거에게 수표와 호화로운 생활만이 가득했죠. 남궁빈 역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내의 권세를 누릴 생각에 가슴을 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곽도희가 치밀하게 설계한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파티장 한 구석에서 강태진 변호사가 그들의 등장을 곽도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들어왔습니다. 곽도희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곽도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심판의 시간을 예고했죠. 이제 곧 터져나올 진실의 폭풍 앞에서 새 아기는 여전히 탐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레드카펫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임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채 파티의 음악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당일 오후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정문 앞은 황금빛 조명과 레드카펫으로 눈부시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서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 세련된 행렬 사이로 낡고 찌그러진 택시 한 대가 멈춰서더니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강탈하는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빛이 도는 분홍색 저고리에 샛노란 치마를 입은 평금옥이 마치 대궐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평금옥은 형광색 옷고름을 고쳐 매며 택시 문을 거칠게 닫고는 레드카펫 위에 발을 내디디며 주변 하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남궁비는 반짝이가 가득 박힌 은색 양복의 깃을 세우고 조이지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짝퉁 원피스를 뽐내며 엉덩이를 흔들었죠. 평금옥이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앞서가는 하객들을 팔꿈치로 밀치고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비켜. 여기 진짜 귀한 손님 지나가시니까 길 좀 터달란 말이야. 호텔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들의 앞을 막아서자 남궁빈이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금박 초대장을 꺼내 보안 요원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남궁빈이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며 보안 요원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여기 초대장 안 보여? 나 태성그룹 곽도의 상무 남편 남궁빈이야. 옆에 있던 평금옥도 보안 요원의 팔을 밀쳐내며 기세등등하게 거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집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고 감히 누굴 막아서는 거야? 당신들 오늘부로 다 해고당하고 싶어서 작정을 한 거야 뭐야? 보안 요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더니 묘한 표정으로 기를 터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승리의 미소를 주고받으며 파티장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대리석 바닥 위로 천장의 샹들리에 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이 받은 시선은 존경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평금옥은 하객들의 시선을 부러움이라 착각하며 지나가는 웨이터를 멈춰 세웠습니다. 평금옥이 쟁반에서 칵테일 새우를 맨손으로 덥석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먹을 게 참 많기도 하네. 예, 물수건 좀 가져와 봐라. 평금옥은 새우꼬리를 바닥에 뱉어내며 주변 귀부인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조이지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사이에서 짝퉁 가방을 슬그머니 감추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도도한 척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파티장 2층 테라스에서 그 가관인 광경을 내려다보던 곽도희는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태진 변호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쥐새끼들이 미끼를 물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곽도희가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강 변호사님.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죠. 내 인생에서 저 오물들을 영원히 쫓아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니까요. 잠시 후 파티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무대 위로 강렬한 빛이 떨어졌습니다. 화이트 슈트를 입고 눈부시게 등장한 곽도희의 모습에 장내는 환호로 가득 찼죠. 평금옥은 눈치도 없이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금옥이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려다 강태진의 단단한 손에 가로막히자 외쳤습니다. 예, 며느라. 나 여기 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때깔 고운 것 좀 봐라. 저기 높은 데서 내려와서 이 시어머니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뭐하니. 곽도희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객석의 세 사람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곽도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대한 파티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도희가 말을 멈추고 남궁빈을 쏘아보며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가장 추악했던 과거를 청산하려 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들이 만삭의 임산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도희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낡은 빌라, 거실에서 벌어진 참혹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서 만삭의 곽도희가 바닥에 엎드려 있고 평금옥이 발로 곽도희의 엉덩이를 차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이어 남궁빈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핏줄인지도 모르니 꺼지라고 외치는 날카로운 육성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남궁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궁빈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하듯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다 가짜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저런 건 다 조작된 딥페이크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곽도희는 비웃는 표정으로 조이진과 남궁빈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도희 내쫓고 평금옥은 요양원에 버린 뒤에 돈 가로채자는 내용이 크게 뜨자 평금옥의 눈동자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며 옆에 있던 조이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평금옥이 괴성을 지르며 조이진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평금옥이 조이진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이뱀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홀려서 나를 고려장을 시키려 해? 내 아들이랑 짝짝꿍이 돼서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단 말이냐? 조이진도 지지 않고 평금옥의 형광색 저고리 고름을 잡아뜯으며 맞서 싸웠습니다. 조이진이 하이힐로 평금옥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이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평금옥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야. 애초에 남궁빈 오빠가 먼저 제안한 거야. 오빠가 어머니 쉰내 난다고 질색하면서 공기 좋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고. 우아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감이 찢어지는 난투극이 되었죠. 남궁빈은 중간에서 말리려다 평금옥의 주먹에 코를 맞아 피를 흘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그 추태를 휴대전화로 찍으며 영상을 실시간으로 퍼뜨렸습니다. 곽도희는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곽도희가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만 치우세요. 파티장에 악취가 진동해서 더는 못 있겠네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무대 앞으로 달려들어 엉겨붙어 싸우는 세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고는 파티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죠. 평금옥은 산발이 된 머리로 바닥을 긁으며 곽도희를 향해 손을 뻗어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라, 도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시어머니 좀 살려다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호텔 정문이 아닌 주방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세 사람이 내동댕이 쳐졌죠.
구정물에 젖은 형광색 한복과 찢어진 은색 양복은 오물과 섞여 형편없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장 앞에서 또다시 시작된 그들의 싸움 소리가 밤 공기를 지저분하게 갈랐습니다. 다시 파티장 안으로 돌아온 곽도희는 품에 안긴 아들 하늘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곽도희가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이제 진짜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 하늘이의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우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 빛이 된 곽도희의 눈에는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진 변호사가 샴페인 잔을 들고 곽도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차 심판은 완벽하게 끝났네요. 곽도희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하늘이의 통통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강 변호사님. 저 인간들이 제 발로 지옥 끝까지 걸어 내려가게 만드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들이 가진 마지막 욕심까지 다 타버리게 할 거예요. 곽도희의 눈빛은 무대 조명보다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쓰레기 집화장에서 서로를 핥히며 절규하던 남궁빈 일가의 목소리는 그 즐거운 음악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곽도희는 아이를 안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진정한 상류층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응징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꿈꿨던 가짜 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곽도희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너를 부정하고 버렸던 저들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주마. 곽도희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자선 파티는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곽도희 앞에는 찬란한 미래와 함께 그녀를 배신한 자들을 향한 더욱 잔혹하고 완벽한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곽도희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쓰레기장 바닥에 엎드린 남궁빈은 샴페인 향기 대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맡으며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궁빈이 찢어진 양복 소매로 코피를 닦아내며 조이진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그딴 문자를 보내지만 않았어도 도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이 다 죽어가는 사기꾼녀나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조이진은 대답 대신 남궁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은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곽도희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미 예견한 듯 하늘이를 태진에게 잠시 맡기고는 무대 정중앙으로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곽도희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진실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도희의 당당한 선포와 함께 파티의 막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완벽한 승리는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선 파티에서의 소동이 전국적인 화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곽도희는 통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상무 집무실에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 속 그래프를 차분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붉은 기둥으로 가득 찬 주가 차트는 그녀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거둔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하고 있었죠. 강태진 변호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번에 새로 런칭한 유통 플랫폼이 시장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상무님의 경영 능력을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곽도희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나를 의심할 테니까요. 강 변호사님, 저를 향한 찬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저 아래 바닥에 처박힌 오물들의 소식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강태진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서늘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남궁빈 씨와 평금옥 씨는 찜질방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낡은 여인숙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무님이 후원하시는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밥을 타먹고 있더군요. 자신들이 누구의 돈으로 끓인 국을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곽도희가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터뜨리며 창밖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내쫓았던 여자가 베푸는 동정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니 정말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도 통쾌한 일이네요. 한편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숙 방에서는 남궁빈과 평금옥이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평금옥은 낡은 환자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이고 빈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단 말이냐. 재벌 며느리를 모시고 호의호식할 생각에 잠도 안 왔는데 지금은 당장 내일 먹을 컵라면 살 돈도 없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남궁빈이 찢어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바닥을 굴러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희는 마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가서 빌면 결국 다시 받아줄 거야. 내가 누구야? 도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남편 아니야? 조이지는 여인숙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배에 감긴 붕대를 고쳐매며 도끼 서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이지는 곽도희의 아이를 이용해 태성그룹의 돈을 뜯어낼 최후의 도박을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설계하고 있었죠. 조이진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며 남궁빈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지금 빌러간다고 도희 언니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언니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 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역전이야. 내가 아는 흥신소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 애 주변을 좀 맴돌게 해뒀어. 남궁빈이 놀란 눈으로 조이진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진아, 너 설마 유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정말 큰일 나. 조이진이 비웃음을 머금으며 남궁빈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괴가 아니라 아빠로서 아이를 보고 싶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자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애절한 부성애를 연기하고 뒤로는 합의금을 챙기면 되는 거지. 오빠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눈물만 흘리면 돼. 알았지? 하지만 조이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진 변호사가 이미 그녀의 모든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그녀가 오래전부터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요. 강태진은 집무실에서 조이진의 산부인과 진료 내역서를 도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진이 종이 한 장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조이진 씨는 이미 5년 전에 영구 불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 여자가 남궁빈 씨를 속여서 벌이는 임신쇼는 완벽한 가짜예요. 게다가 맘카페에 올린 아이 사진들도 해외 사이트에서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도희가 서류를 가볍게 털어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추악한 인간들이네요.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면서 결국은 제 발로 지옥을 향해 뛰어드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련해요. 그날 오후 곽도희는 퇴근 후 하늘이의 성장 앨범을 넘기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태진 변호사가 정갈한 차를 도희의 탁자 위에 올려두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재경 씨, 아니 상무님. 이제는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하늘이는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안전하게 지킬 테니까요. 곽도희가 태진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늘이에게도 강 변호사님은 아빠보다 더 든든한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때 곽도희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모차를 타고 산책하는 하늘이와 그 뒤를 몰래 쫓아다니는 검은 옷의 남자가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곽도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꽉 쥐며 강태진에게 외쳤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저 추악한 인간들이 감히 내 아기 뒤를 밟고 있다고요. 어린이집 주변까지 기웃거리는 걸 보니 정말 미친 게 분명해요. 강태진이 사진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이미 경호팀이 그 남자를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저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할 결정적인 미끼가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시사 프로그램 김 PD에게 연락해서 판을 키워보겠습니다. 곽도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주세요. 제 아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며칠 뒤 곽도희는 시사 토크쇼 진실의 눈 메인 PD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곽도희가 정갈한 서류 뭉치를 PD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김 PD님, 전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확실한 특종을 하나 드릴게요. 재벌가에 핍박받는 불쌍한 서민 가족이라는 연극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방송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민낯을 스스로 공개하게 만들어주세요. 김 PD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무님,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제 발로 스튜디오에 걸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여인숙에 처박혀 있던 남궁빈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송국 PD라는 남자가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궁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재벌가의 갑질에 맞서 아이를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부성의 특집을 기획 중입니다. 출연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생님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궁빈이 기쁨에 겨워 평금옥을 향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드디어 기회가 왔어. 방송국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겠대.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울며불며 하소연하면 국민들이 돈을 모아줄 거야. 도의 그년도 이미지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수백억은 합의금을 주겠지. 평금옥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장롱 속에 숨겨둔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내가 방송에 나가서 며느리한테 맞은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주마. 조이진 역시 옆에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화장품을 챙겼습니다. 새 아기는 이것이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화려한 축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호의호식할 날만 남았다는 김칫국을 마시며 생방송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곽도희는 집무실에서 강태진과 함께 스튜디오 배치도를 살피며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단두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곽도희가 태진을 향해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쥐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미끼를 아주 덥석 물었네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라니 정말 근사한 제삿날이 되지 않겠어요? 강태진이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도희의 잔에 샴페인을 채워주었습니다. 네, 상무님. 저들이 쏟아낼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겁니다. 무대 준비는 끝났습니다. 곽도희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아이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부정했던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보여줄게.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곽도희의 가슴속에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하고도 강렬한 투지가 끓어올랐습니다. 악인들이 꿈꾸는 가짜 영광의 시간이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고 진실의 칼날을 든 곽도희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당당히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내뿜으며 곧 들이닥칠 진실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대한 등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인숙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탐욕의 꿈을 꾸는 세 사람의 머리 위로 곽도희가 설계한 차가운 운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사이다가 될 것이었습니다. 곽도희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세상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 남궁빈 일가는 곰팡내 나는 좁은 여인숙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천장에서는 누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벽지 사이로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그들의 처절한 처지를 증명하고 있었죠. 조이지는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남궁빈과 평금옥을 향해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조이진이 침을 꿀꺽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일행을 부추겼습니다. 오빠, 어머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돈 많은 재벌이라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뒤집으면 곽도의 그 여자도 돈으로 입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여자가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거든요. 조이지는 그 길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소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서민 시댁 식구를 쓰레기장에 버린 만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인터넷을 타고 퍼졌죠. 여기에 평금옥이 가세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평금옥은 멀쩡한 다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목에는 보호대까지 두른 채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으로 가서 낡은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금옥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눈물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저 높은 건물에 있는 재벌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던져서 제 허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돈 많으면 시어머니를 이렇게 개 패듯 패도 되는 세상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 폐륜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금옥은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신용을 하며 바닥을 긁는 열연을 펼쳤고 본사 앞은 금세 구경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남궁빈은 조이진이 미리 섭외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와 만났습니다. 남궁빈은 카메라가 돌아가기 직전 눈물 한약을 몰래 넣고는 초췌한 표정을 지었죠. 남궁빈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가슴을 치며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돈 같은 건 정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제 핏줄인 우리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보고 싶은 아비의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재력을 앞세워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아이를 뺏어갔습니다. 무능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이 영상은 삽시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곽도희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재벌이면 다냐, 시어머니 폭행은 선을 넘었다, 태성그룹 불매하자 등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이사들의 거센 압박이 곽도희를 향했습니다. 장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곽도희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곽상무,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인가?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잖나. 당장 저 사람들과 합의를 하든 사과를 하든 해결책을 내놓게. 상무 자리가 애들 장난인 줄 아나? 회사가 무너지면 책임질 건가? 곽도희는 이사들의 비난 섞인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돌아온 곽도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잔혹한 협박이었습니다. 조이진이 흥신소 직원을 시켜 도희의 아들 하늘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습과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진들을 곽도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이었죠. 사진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조이진의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무님, 아이가 참 예쁘네요. 100억이면 이 위험한 스토킹을 끝낼 수 있어요. 합의 안 하면 이 사진들이 어떤 자극적인 기사로 나갈지 상상해 보세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곽도희는 사진 속 하늘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핏줄이 서고 주먹을 꽉 쥐는 곽도희의 모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강태진 변호사가 다가와 곽도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들이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군요. 아이를 건드린 이상,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반격 준비는 끝났으니 상무님의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곽도희가 사진을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강태진을 향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쓰레기들이 제 아이를 장사 미천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건 용서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 위에서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려 줄 거예요. 방송국 김 PD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스튜디오로 나가겠다고요. 가짜 눈물로 세상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곽도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시사 프로그램 진실의 눈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남궁빈 일가에게는 방송국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죠. 여인숙방에서 소식을 들은 남궁빈과 평금옥은 승리감에 취해 환호했습니다. 남궁빈이 평금옥과 조이진의 손을 맞잡으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엄마, 희진아,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방송국에서 판을 깔아준다잖아. 우리가 나가서 눈물 한번 제대로 쏟아주면 곽도희는 끝장이야. 조이진은 거울을 보며
가장 청초하고 불쌍해 보이는 화장법을 연구했고 평금옥은 방송에서 기절하는 연기를 선보이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생방송 당일 오후 방송국 대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궁빈은 일부러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초췌한 몰골을 만들었고 평금옥은 다시 휠체어에 앉아 신음소리를 내는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죠. 조이진은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인형을 포대기에 싸서 아는 채 대기했습니다. 조이진이 인형을 다독이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기. 엄마가 미안해. 재벌 엄마한테 뺏겨서 미안해. 오빠, 내 연기 어때?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다 울겠지? 오늘 방송 끝나면 우리는 진짜 돈방석에 앉는 거야. 오빠. 남궁빈이 조이진의 손을 꽉 잡으며 야욕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스튜디오에 붉은색 생방송 사인이 켜지며 방송의 막이 올랐습니다. 진행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재벌가의 갑질로 인해 삶이 파괴된 한 평범한 서민 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남궁빈 선생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국민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남궁빈이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짓 진술을 시작하려던 찰나 스튜디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이트 슈트 차림의 곽도희가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곽도희의 서늘한 미소와 범접할 수 없는 기계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곽도희가 남궁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남궁빈. 오늘이 너희들의 화려한 제삿날이니까. 곽도희는 반론석에 자리를 잡고 강태진 변호사가 건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궁빈과 조이진, 평금옥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죠. 생방송의 붉은 불빛은 이제 그들의 거짓을 심판할 단두대의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남궁빈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진행자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 나오는 겁니까? 방송국에서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끼리만 나와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요. 당장 내보내주세요. 곽도희가 여유로운 몸짓으로 마이크를 조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궁빈 씨, 거짓말을 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해야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당신들의 화려한 연극, 제가 직접 끝내러 왔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곽도희는 여유롭게 안경을 고쳤었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진실의 폭풍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될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제 단 몇 분 후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이진은 인형을 안은 손을 미세하게 떨며 곽도희의 눈치를 살폈고 평금옥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방송사고를 예고했습니다. 방송국 김 PD가 부조종실에서 곽도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상무님.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죠. 곽도희는 태진이 건네준 USB를 만지며 스크린에 띄울 첫 번째 자료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남궁빈 일가가 여인숙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공모의 현장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이제 조명이 밝아지고 카메라가 곽도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첫 마디를 뱉을 준비를 했습니다. 곽도희가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방송 출연이니까요.
스튜디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방청객들조차 숨을 죽이고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남궁빈은 셔츠 깃을 만지며 식은땀을 흘렸고 조이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곽도희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천국은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릴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곽도희는 하늘이의 사진을 가슴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남궁빈 씨. 당신들이 내뱉은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곽도희의 선전포고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의 첫 프레임이 떴습니다. 그것은 여인숙 복도에서 조이진이 임신 패드를 고쳐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짧은 탄식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의 거대한 전광판에 온 에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들어오고 전국으로 송출되는 카메라의 렌즈가 반론석에 앉은 곽도희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이 비극적인 가족사의 결말을 기다렸죠. 남궁빈은 셔츠 깃이 땀에 젖어 축 늘어질 정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행자에게 마이크를 요구했습니다. 남궁빈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비통한 연기를 시작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독한 여자가 제 인생을 망치고 우리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제 자식까지 뺏어가서 아비 얼굴도 못 보게 막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 법도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옆에 있던 평금옥도 휠체어에 몸을 구부린 채 쿨럭거리며 가세했습니다. 평금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쇳소리를 내며 방청객들을 향해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맞아서 다리가 병신이 됐는데도 병원비 한 푼 안 내주는 저 사악한 년을 좀 보세요. 억울해서 못 죽겠네. 곽도희는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일말의 미동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곽도희가 옆에 앉은 강태진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강태진이 준비해온 휴대용 저장 장치를 방송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곽도희가 여유로운 몸짓으로 마이크를 잡고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하며 말했습니다. 남궁빈 씨, 그리고 어머니.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아이에게 남궁빈 씨가 직접 내뱉었던 진심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곽도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피커를 통해 지옥 같은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곽도희. 그 애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씨도 모르는 걸 가져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워. 당장 지워버려. 남궁빈의 날카롭고 비열한 육성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자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궁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가짜야. 목소리 조작이라고. 다들 속지 마세요. 곽도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번엔 평금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곽도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휠체어에 앉은 평금옥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서 한 걸음도 못 걷겠다고 하셨죠? 그럼 며칠 전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시던 도중에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벌어진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스튜디오 메인 스크린에 고화질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 신음하던 평금옥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구석진 곳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평금옥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족발뼈를 양손으로 잡고 뜯으며 지인과 통화하며 껄껄거리고 담배까지 피우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금옥이 영상 속에서 신이 나서 소리치는 대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죠. 야, 이거 돈이 쏠쏠하다. 며느리 그년 피를 말려서 수십억은 뜯어낼 거야. 내가 죽는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안 그래? 그 모습에 스튜디오 여기저기서 사기꾼 할멈 이라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평금옥은 당황하여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듯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이어서 곽도희의 서늘한 시선이 마지막 미끼인 조이진을 향했습니다. 조이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여전히 인형을 소중히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구석진 곳을 찾으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죠. 곽도희가 강태진 변호사가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곽도희가 조이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폭로했습니다. 조이진 씨, 당신이 뱃속에 품었다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말입니다. 당신이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던 이 의료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곽도희가 조이진의 본명이 적힌 산부인과 진단서를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맘카페에 남의 집 아이 사진을 도용해서 올리고 재벌가의 아이를 뺏겼다며 후원금 5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기도 하죠. 그 돈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박 사이트에 탕진한 내역까지 다 여기 있네요. 스크린에는 조이진의 복잡한 은행 거래 내역과 도박 사이트 로그인 기록이 빼곡하게 나열되며 그녀가 쌓아온 가짜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조이진은 비명을 지르며 포대기에 쌓인 인형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조이진이 미친 듯이 웃으며 남궁빈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진이 남궁빈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야, 남궁빈. 이 멍청한 놈아. 다 너 때문에 걸린 거잖아. 네가 그날 술만 안 처먹었어도 우리가 이런 망신은 안 당했어. 내 인생 어쩔 거야. 네가 책임져. 이 거지 같은 놈아. 남궁빈도 지지 않고 조이진의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며 맞서 싸웠습니다. 남궁빈이 헝클어진 머리로 조이진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뭐, 네가 먼저 꼬드겼잖아. 100억만 뜯어내면 팔자 고친다며. 이 불임 사기꾼 년아, 네가 우리 어머니 돈까지 다 가로챘지. 그때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평금옥이 조이진의 등에 올라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평금옥이 조이진의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다 내놔. 이 뱀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홀리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려고 작정을 했어? 죽여버릴 거야.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감이 찢어지는 난투극 현장이 되었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세 사람의 추악한 육탄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진행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본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으로 피신했죠. 그때 방송국 스튜디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수십 명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팀장이 수갑을 꺼내 보이며 난투극을 벌이는 세 사람에게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남궁빈, 조이진, 평금옥 씨, 당신들을 상습 사기 및 무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엉겨붙어 싸우는 세 사람의 팔에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궁빈은 수갑찬 손으로 도희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궁빈이 바닥을 기며 곽도희의 구두 끝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도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 우리 예전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면 안 돼? 곽도희는 남궁빈의 비굴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곽도희가 남궁빈의 눈을 찌르듯이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았던 때, 당신에게 내 인생은 그저 돈줄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게 당신은 이제 씻어내야 할 더러운 오물일 뿐이야. 감옥에서 평생 네가 지은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썩어 문드러지길 바라. 평금옥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들에게 들려나가며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평금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도희를 향해 침을 뱉으려 시도했습니다. 이 독한 년,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네가 잘 살 것 같으냐? 천벌을 받을 거다. 내 돈 내놔.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 괴물 같은 년아. 조이지는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방청객들은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에는 카타르시스가 가득했죠. 곽도희는 스튜디오 중앙에 홀로 남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곽도희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전 국민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진실에게 덜미를 잡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저 추악한 과거를 뒤로하고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도희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씻겨 내려간 듯 평온함이 서렸죠. 강태진 변호사가 다가와 곽도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네요. 곽도희가 태진의 품에 기대어 스튜디오를 빠져나오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하늘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제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눈물 젖은 걸레질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발길질도 없는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완벽한 심판은 그렇게 전 국민의 박수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국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곽도희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이제 우리에게 지옥은 영원히 끝이야. 강태진이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앉은 곽도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방송국 건물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힘들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진정한 집으로 향했고 곽도희의 가슴 속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의 생방송 이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상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들에게 시간은 결코 관대하지 않았죠.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남궁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빛바랜 수의를 입은 남궁빈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했습니다. 남궁빈이 식판에 담긴 식은 밥과 짠지만 남은 국물을 내려다보며 옆에 앉은 동료 수수생에게 비굴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국은 유독 더 짜네요. 예전에 제 아내가 끓여주던 소고기 묵국은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만날 투정만 했지 뭡니까. 남궁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험상궂은 인상의 수수가 남궁빈의 식판을 발로 찼습니다. 수수가 남궁빈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페륜아 자식아, 만삭인 마누라 발로 차서 쫓아낸 놈이 국 타령을 해? 너 같은 놈은 이런 밥도 과분하니까 입 닥치고 바닥에 떨어진 거나 하차 먹어. 남궁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주변 죄수들의 비웃음 소리가 좁은 감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지만 남궁빈은 그저 한 끼를 때우기 위해 흙먼지 묻은 밥을 입에 넣어야 했죠.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의 세탁실에서는 평금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다른 수수생들의 겉옷을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평금옥은 빨갛게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오자 걸레를 내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평금옥이 허리를 짚으며 옆에서 감시하던 젊은 수수생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여기 태성그룹 회장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어. 어디서 이런 천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당장 교도관 불러와. 평금옥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서 매서운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방장이 평금옥의 머리카락을 잡아 낚아채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내쫓은 며느리가 지금은 회장이야. 너는 그냥 여기서 썩어 문드러질 죄수일 뿐이라고.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 알았어? 평금옥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다시 세탁대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에서 곽도희가 빨래를 할 때마다 손이 시리다고 투정 부리던 곽도희를 향해 빨래는 손맛이지 라고 비웃으며 세탁기를 못 쓰게 했던 과거가 떠올랐죠. 자신이 뱉은 가시돋친 말들이 이제는 채찍이 되어 자신의 등 뒤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증거 부족과 가벼운 형량으로 먼저 출소한 조이진은 기차역 근처의 낡고 어두운 단칸방에서 악취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이진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웃고 있는 곽도희의 성공 기사를 볼 때마다 리모컨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조이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긁어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내 자리였어. 내가 저 옷을 입고 저 가방을 들었어야 했다고. 남궁빈 그 멍청한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조이진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살 돈도 없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끝까지 곽도희를 원망하며 증오의 불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곽도희의 자비가 아닌 전 국민의 싸늘한 외면이었죠. 전과자로 낙인 찍힌 조이진을 받아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태성그룹 본가에서는 화려하고 따뜻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희의 아들 하늘이의 첫돌을 기념하는 파티장에는 은은한 생화향기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곽도희는 세련된 비단 한복을 입고 아이를 안은 채 하객들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곽도희를 보좌하던 강태진 변호사가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도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하늘이가 판사봉을 잡았네요. 이 아이는 상무님처럼 정의롭고 강한 사람으로 자랄 겁니다. 곽도희가 태진을 향해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첫돌을 맞이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하늘이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강태진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곽도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고 강태진의 눈에는 곽도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진이 곽도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나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도희 씨, 이제는 상무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은 아픔은 다 잊으세요. 제가 평생 도희 씨와 하늘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곽도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 입을 맞췄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곽도희는 강태진과 함께 특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궁빈과 평금옥이 자신을 구박하며 살게 했던 그 낡고 지저분했던 빌라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도희는 그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여 빌라를 허물고 그 자리에 현대식으로 지어진 태성 한부모 복지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센터 앞에는 곽도희의 이름과 함께 상처 입은 이들의 쉼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센터 개관식 날 곽도희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곽도희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터널을 허물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빛이 되는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사장 구석 가로수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초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형기 만료로 며칠 전 출소한 평금옥이었습니다. 평금옥은 때자국 가득한 낡은 옷을 입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무료 배급되는 빵을 얻으러 왔다가 단상 위에 곽도희를 보게 된 것이었죠. 평금옥은 빛나는 곽도희의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평금옥이 회한 섞인 눈물을 흘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경아, 아니 도희야, 내 복덩이 며느리.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내가 저 귀한 복을 내 발로 차버렸어. 평금옥은 곽도희에게 다가가 빌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참한 행색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곽도희의 시선이 닿기도 전에 쩔뚝거리는 다리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곽도희는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더 이상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개관식을 마친 곽도희는 태진과 하늘이의 손을 잡고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변을 따라 세 가족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하늘이가 까르르 웃으며 강아지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강태진이 아이를 뒤쫓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자 곽도희의 가슴에는 행복이 벅차올랐죠. 곽도희는 문득 뒤를 돌아보며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던 그날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찬란한 노을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곽도희가 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진 씨,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저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요. 강태진이 곽도희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희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한 내일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옥을 뚫고 나와 스스로 태양이 된 곽도희의 미소가 화면 가득 퍼졌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탐욕의 감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고 선한 의지로 시련을 견딘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첫 별이 세 사람의 앞길을 비추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권선징악의 명확한 진리 속에서 시청자들은 깊은 안도와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곽도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진한 여운 속에 방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고 진짜 행복을 찾은 도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수는 결국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 속에서 도희 씨처럼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